척과연거. 과일을 던져 수레를 가득 채우다. 반학. 자는 안인이며 서진시대에 두 번째로 꼽히는 문학가였습니다. 진서의 기록에 따르면 반학은 20살의 낙양에서 벼슬을 시작한 후 또 다른 미남자였던 하후담과 알게 되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마치 한 쌍으로 꿰어놓은 구슬처럼 온화하고 깨끗하며 영롱하게 빛난다고 묘사했습니다. 당시 수도에서는 두 사람을 연벽, 즉 한 쌍의 구슬이라 칭송했으니 그의 아름다움이 당시 널리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반학이 활쏘기와 사냥을 하러 수레를 몰고 낙양거리를 나섰습니다. 수레가 얼마 가지 않아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한 무리의 젊은 부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로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날 누군가로부터 반학이 수레를 타고 외출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이 사거리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부인들은 반학의 아름다움에 진정으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의 과일들을 반학의 수레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쏟아진 과일비에 크고 작은 과일들이 반학의 수레를 가득 채웠습니다. 반학은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대신 과일로 가득 찬 수레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날개 돋친 듯 순식간에 낙양성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좌사는 마음속으로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재능이 뛰어나 삼도부라는 글로 낙양의 종이값을 올릴 정도였으니 자신에게도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사는 반학을 흉내내 활과 화살을 메고 수레를 몰고 낙양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번 반학이 과일을 가득 받았던 그 사거리에 이르자 멀리서 대나무 바구니를 든 한 무리의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레가 막 사거리에 도착하자 그 여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들은 좌사의 수레를 향해 침을 뱉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침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들은 그곳에서 반학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수레 한 대가 오는 것을 보고 반학이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와서 보니 반학이 아니라 수레 위에는 매우 못생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순간 마치 천상에서 땅으로 떨어진 듯한 충격을 받고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뱉으며 수레 위에 좌사를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좌사는 이러한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레를 돌려 풀이 죽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반학은 정계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 권세에 아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해제 시절 조정의 권력은 가난풍 황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손자 가밀은 손님 모으기를 좋아하여 24유라는 문인 집단을 조직했는데 반학이 바로 이 문학단체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단체는 가씨 외척 집단을 위해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을 했고 반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강 원년 팔왕의 난이 발발하여 조왕 사마륜이 병변을 일으켜 황궁으로 쳐들어가 가난풍 황후와 조카 가밀 등 그 일파를 제거했습니다. 반학도 가밀의 일파로 지목되어 처형당하고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반학은 미남자였고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내를 위해 쓴 추모시는 진심이 담겨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학은 매우 좋지 않은 명성을 남겼고 권세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문인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탁한 정치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몸을 던졌다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멸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척, 던질 척은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과일과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영, 가득 찰 영은 가득 차다,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술의 거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중국 문화사에서 미남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이름 혹시 아시나요? 바로 반한인데요. 반한. 실제 이름은 반학, 반역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전설적인 미남 시인 반학의 삶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화려한 외모 이야기부터 뛰어난 문학, 그리고 결국엔 비극적인 최후까지 정말 다층적인 인물이더라고요. 네, 자료에 보면 그 유명한 척과 영차 고사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시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서진 시대의 혼란한 정치 상황 속 그의 행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반환이라는 미남 신화 뒤에 가려진 한 인간 반학의 진짜 모습, 그의 고뇌를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잘생겼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그 유명한 외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척과 영차. 젊은 시절 반학이 거리에 나가면 여성들이 막 과일을 던져서 수레를 가득 채웠다는 그 이야기요? 네, 이건 뭐 단순히 잘생겼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회현상이었던 거죠. 당시 인물 품평이나 외모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딱 보여주는 일화 같아요. 맞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동시대 문인이었던 좌사와의 비교예요. 아, 좌서요? 그분은 외모가 좀 평범했다고 하죠? 네, 자료에 보면 좌사가 반학을 따라 멋을 내고 거리에 나섰다가 여성들에게 과일은커녕 뭐 돌팔매나 침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너무 극단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가 얼마나 외형적인 것에 좀 치중했나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해요. 하긴. 그런데 반전이 있잖아요. 좌사가 결국엔 실력으로 보여줬죠. 바로 그겁니다. 낙양지가 외모로는 좀 그랬지만 좌사가 10년 공들여서 쓴 대작 삼도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걸 베껴 쓰느라 종이값이 폭등했다는 이야기. 네네. 정말 대단한 성취죠. 척과 영차와 낙양지가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성취 딱 대비되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반학에게 그 미모는 과연 축복이기만 했을까? 어쩌면 그의 다른 재능을 가리는 걸림돌은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 답을 찾으려면 그의 또 다른 면모, 바로 문학적 재능을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의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도망시예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양씨를 그리면서 쓴 시 3편인데 아, 도망시, 이게 부부간의 사별을 다룬 최초의 시 장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개인적인 슬픔, 특히 부부애를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한 작품이 드물었거든요. 반학이 그 시작을 연 거죠. 마치 저 한림의 새처럼 쌍으로 깃들다 하루아침에 홀로 되었네. 이런 구절 보면 정말 1000년이 지나도 그 애틋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시는 그런 진솔한 감정이 정말 잘 드러나요. 추응부나 한고부 같은 다른 작품을 보면 또 출세와 은둔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내면도 보이고요. 네, 후대 평가도 굉장히 좋았죠? 그럼요. 남조의 종영 같은 사람은 그의 시를 최고 등급인 상품으로 꼽으면서 맑고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다고 극찬했고 진서에서도 문장이 화려하고 미려하다고 평가했죠. 그런데 바로 그 진서가 그의 다른 면에 대해선 좀 박한 평가를 내린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그의 삶의 어두운 부분, 바로 정치적인 행보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서진시대, 정말 혼란의 극치였잖아요. 팔왕의 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난풍이랑 외척들, 또 황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반학은 어떻게 처신했나요? 정말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어요. 처음엔 권신 양준에게 붙었다가 그가 몰락하면서 죽을 뻔했고요. 네. 그 후에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황후 가난풍의 조카 가밀에게 적극적으로 아첨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금곡 24호라는 문인 그룹의 핵심 멤버가 되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게 바로 황태자 사마휼 모함 사건이죠. 네. 자료에 따르면 가난풍의 사주를 받아서 태자가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을 일부러 쓰고 그걸 또 술 취한 태자에게 베껴 쓰게 만들어서 결국 폐리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가담했다는 거예요. 와, 그 아름다운 시를 썼던 손으로 그런 모함의 글을 썼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조왕 사마륜이 태자의 복수를 내걸고 정변을 일으켜서 가씨 일파를 싹 쓸어버리거든요.
그때 반학도 함께 숙청당한 거군요. 네. 근데 그를 체포한 사람이 과거에 반학에게 좀 모욕을 당했던 손수라는 인물이었어요. 손수가 반학에게 내가 이 원한을 마음속에 품은 지 하루라도 잊은 적이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복수를 당한 거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삼족이 멸족되는 족주라는 극형을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존재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학이라는 미남의 아이콘, 또 반학이라는 애틋한 시인, 그리고 권력투쟁 속에서 파멸한 정치인으로서의 반학, 이 세 가지 모습을 본 셈이네요. 네, 진서에서는 그의 성품을 두고 경솔하고 조급하며 세속의 이익을 쫓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진솔한 시와 이런 기회주의적인 정치 행보 사이의 간극, 이게 참 문학과 인품은 과연 일치하는가 하는 오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문학인 그 혼탁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좀 진실될 수 있었던 도피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반학의 외모와 권력욕은 그에게 짧은 영광과 파멸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그의 슬픔이 담긴 시는 1000년이 넘도록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울리죠. 이건 과연 무엇이 시간을 이겨내고 남는 진짜 가치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도덕적으로 복잡한 인물이라 해도 그가 남긴 예술 속 진솔함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